네, 1920년대 이후, 그러니까 1919년 3.1혁명 이후로 해외 독립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장투쟁을 볼 텐데요. 중국 관내에서는 임시정부, 그리고 만주 지역에서는 무장투쟁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무장 독립운동은 1910년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제 빼앗기고 나서 의병 계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회영 일가나 아니면 경북 안동 지역의 그런 일가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서간도와 북간도 지역에 독립군 기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기지를 건설해가지고 쭉 바탕을 이어오다가 1919년 3.1혁명 이후로 야, 진짜 이제 무장 투쟁을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봉오동 전투를 봉오동 전투의 그 결과를 내게 되는 거죠. 봉오동 전투 이후로 청산리 대첩을 하게 되니까 일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역을 초토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간도 참변이라는 비극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때 많은 이때 무장 세력들이 자유시로 러시아에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자유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시에서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의 서로 다른 대립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많은 독립군 무장 세력들이 여기서 비참하게 사살을 당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맥이 끊겼냐? 아닙니다. 우리는 어때? 실패를 몰라. 계속해. 어떻게 하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만들어서 다시 무장 세력들이 또 독립운동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후에 이제 각 지역별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만들어지다가 삼부 통합운동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후에 북만주 지역은 혁신의회, 남만주 지역은 국민부라고 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북만주에서는 한국독립당을 세워서 한국독립군이 활동을 하게 되고요. 남만주 지역은 조선혁명당이 꾸려지면서 조선혁명군이 활동을 하게 되는, 그래서 30년대까지 이 지역에서는 꾸준히 무장 독립 항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는 요 서간도 지역에서는 대한독립단, 그리고 대표적으로 서로군정서라고 해서 이상용, 지청천, 김동삼 등이 서로군정서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 북간도 지역에서는 바로 북로군정서, 그래서 김좌진이나 이범석 그리고 서일 총재 중심으로 북로군정서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무장항쟁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대한독립군이라 그래서 홍범도라든지 최진동, 그 다음에 최운산 장군 형제죠. 그 다음에 안무, 이런 사람들이 1910년대에 많은 군단을 형성을 해가지고 훈련을 했고, 청산리 전투, 그 다음에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그런 무장항쟁이 여기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20년대에 이제 이 대한군정서가 원래 대한군정부였는데 임시정부에서 우리가 임시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라는 이름은 하나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군정서로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군정서에서는 총재부, 사령부, 경신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재부의 총재는 서일이었고요. 백포 서일. 이 사람들은 무기 구입 을 하고 전체를 관할하는 게 총재부였고요. 사령부는 바로 김좌진 장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청산리 전투의 지도자 김좌진 장군을 알고 있는데, 이 김좌진도 대한군정서의 사령부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령부는 군사를 양성하고 직접 전투를 하는 그런 세력이었는데, 대부분 이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이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었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1910년도에 이 서간도 지역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회영 일가라든지 뭐 석주 이상용이라든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일부는 대한제국의 군인이었잖아요. 근데 1907년에 이 군대를 해산을 당하고 나면서 이 대한제국의 군인들이 일제에 빌붙은 것이 아니라 그 일부 세력들은 어떻게 했다?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그리고 또 러시아 귀화를 했던, 먼저
먼저 기화해가지고 러시아 군에서 또 배웠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경신국이라 그래서 지방 조직인데 연락이라든지 정보 수집을 했던 이러한 체계를 갖춘 대한군정서가 있었고요. 임시정부를 설립한 다음에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이 북간도 지역, 서간도 북간도, 그러니까 만주 지역의 그 무장항쟁 세력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종교 중심의 대한군정서와 기독교 중심의 국민회까지 이제 포괄하는 그런 통합을 이루고자 노력을 했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독립전쟁을 하려면 밑에 훈련병들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사관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만주 지역에서 300여 명의 생도를 이제 양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무기를 이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1혁명에서 전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났지만 뭐였어요? 비폭력, 평화 투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희생이 있었고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독립은 되지 않고 이런 걸 보면서 아니야, 우리가 평화로만 해가지고는 저 간악한 일제와 대적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무기로 무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무기 운반대를 또 200명을 만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로 운반했겠어요? 그때 뭐 차가 있었겠어요? 뭐 열차를 탈 수가 있었겠어요? 지게에다가 지고 밤에 산을 건너서 이 무기들을 운반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무기를 그 백포 서일 장군은 어떻게 입수를 할 수 있었냐면 이 당시에 체코 망명 부대가 있었어요. 체코군이 오스트리아의 그 식민지처럼 되어가지고 러시아에서 전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또 세계 지형이 바뀌면서 체코군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그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 막혀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느냐? 이 러시아를 횡단해가지고 이 연해주 지역에 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가는 그 노정을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체코의 망명부대 6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열차를 타고 횡단 열차를 타고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기가 이제 더 이상 전쟁에 쓰일 것도 없고 그 배 싹을 구하기 위해서 그걸 팔아야 되는데 연해주에 딱 와보니까 이 무기를 팔 곳을 찾다 보니까 누가 있어? 이 조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종교라든지 이런 데서 그 헌금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군자금이죠. 그 모았던 군자금을 가지고 무기를 사겠다고 온 조선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싼 값에 그 무기를 이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무기를 가지고 총 1,300자루, 탄약 300발, 권총 이런 무기들을 이제 가지고 이걸 이 대한군정서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무장을 했기 때문에 청산리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뭐 의지만 가지고 뭐 계량만 가지고 뭐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청산리 전투라는 것은 사실은 봉오동 전투가 6월 달에 일어나게 돼요. 봉오동 전투에서 일제가 자기들은 그 무장을 한 군인들이고 여기 봉오동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산포수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군대도 제대로 된 군대도 갖추지 않은 그런 사람들끼리 그냥 모여있는 집단인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그 정예 부대들이 일제가 군인들이 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배가 너무 놀랍기도 했고 수치스러웠던 거죠. 이걸 이제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제는. 그러면서 이 만주 지역의 대표적인 군벌의 지도자였던 장장님을 이제 압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맹부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독립군하고 이 서로 대화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야, 퇴각해라. 여기에 너희들이 있으면 일제가 또 우리를 못 살게 굴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퇴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들을 칠 수밖에 없다라고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독립군들이 그렇다면
백두산 쪽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백두산은 아주 험하고 그 지형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제와 대항을 하고 하려면 우리가 백두산으로 일단 퇴각을 해서 거기서 무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퇴각을 하는 중에 그 청산리 일대에서 일어난 전투가 바로 청산리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이 6일간의 전투인데요. 배군평이라든지 완루구, 천수평, 어랑촌, 천보산, 고동화 이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투들이 일어나는 중에 우리가 일제들을 그 일본의 군 병력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그런 큰 전투가 바로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백두산 지역이 되겠고요. 요 주변에 청산리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서 일어난 전투가 청산리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919년에 3.1혁명이 일어나고 1920년에 봉오동 청산리 전투가 일어나고 이 사기가 충천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제는 야, 안 되겠다. 조선 한반도 안에서만 탄압을 했더니 이 만주 지역에 있는 독립군들이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세구나 하고 이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간도 참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암살을 보면 그 남자현 누가 했죠? 전지현 배우 전지현이 역을 맡았던 그 전지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간도 지역에서 간도 참변이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알이 아깝다고 칼로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고 완전 지역과 같았다. 그러면서 산채로 끓는 물에 집어넣어서 삶아서 죽이기도 하고 뜨거운 기름에 넣기도 하고 정말 차마 인간으로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다. 이런 독립군 부대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거기에 한인촌, 많은 한인촌들이 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군자금을 하게끔 도와주고 또 독립군들도 숨겨주고 이랬기 때문에 이 지역의 한인촌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간도 참변을 일으켜서 수많은 우리 이 독립군들을 도와줬던 한인들이 잔인하게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가옥과 학교가 소실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에 그 힘을 보탰던 그 독립군단들은 대한독립군단을 결성을 해서 밀산, 그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에 있는 그 지역으로 밀산한 당백진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죠. 러시아로 이동을 해서 러시아 자유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70여 명이 사살당하고 31명이 익사하면서 또 250명이 행방불명 거의 이제 죽었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9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포로로 러시아에 잡혀가가지고 러시아의 탄광이라든지 감옥 이런 데서 정말 또 비극적인 또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분노군정서가 해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때도 좌절하지 않고 백포서일은 다시 후방기지를 건설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그 도와줄 한인촌들이 많이 소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인이 스스로 밭을 갈고 우리가 먹을 것을 자급자족하면서 군사훈련을 해서 또다시 일제와 전쟁을 벌여야 된다라고 해서 중병제를 실시하는 그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적대의 습격을 받고 이러면서 백포서일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결순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련의 무장항쟁과 그 다음에 또 그 무장항쟁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1920년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무릎을 꿇을 우리 조선인들이 또 우리 한민족이 아니죠. 다시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 이 지역별로 나뉘어져 가지고 다시 무장 항쟁을 하기 위한 활동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이후로 자유시 참변 이후로 무장투쟁은 소멸됐다. 그거 아닙니다. 언제까지 해서요? 30년대까지 이 지역에서 무장 독립 전쟁이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30년대 얘도 1932년 쌍성보 전투라든지 경박호 전투 이런 전투들이 있었고요. 또 영릉가성 전투, 홍경성 전투 이런 전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독립 무장 항쟁의 3대 전투라고 하는 것은 청산리 대첩, 그 다음에 봉오동 전투, 대전자령 전투 이 세 개를 독립군 3대 전투라고 하거든요. 이 대전자령 전투는 1933년에 이 지역에서 일어난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30년대에 독립운동했던 무장항쟁했던 세력들은 누군가 하고 봤더니 대표적인 사람이 양세봉과 지청천을 들고 있습니다. 양세봉 장군은 1896년에 태어나서 1934년 아주 짧은 생을 이제 살다 가셨는데요. 이분은 아주 좀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라는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민족의식을 아버지로부터 이제 키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서당을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당에서 일꾼으로 하면서 그거 이제 어깨너머로 배우는데 너무 영특한 거야. 그래서 이 서당의 훈장 선생님이 너에게 단시간 내에 내가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 해서 천자문부터 공부를 가르쳤는데 이때 이 서당 의 훈장님이 민족의식이라든지 애국의식 이런 것을 양세봉에게 심어줬다고 해요. 이 어린 시절의 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 양세봉 선생님, 양세봉 장군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민족교육, 독립운동사 같은 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다가 1917년에 너무 이 지역에서 우리 한반도 내에서 수탈도 심해지고 이러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세봉이 일가족을 이끌고 만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에서는 더 심한 차별도 있고 이러면서 거의 척박한 땅에서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제에 대한 그런 저항의식 이런 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돼요? 1919년 3.1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3.1혁명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 3.1혁명이 그냥 한 번의 어떤 그런 봉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3.1혁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많은 민중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 양세봉 장군이 되겠는데요. 이때 흥동학교의 교장인 이세일이라는 분하고 같이 이 3.1혁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내가 이제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애써야 되겠다라는 신념을 이때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고는 이후로 천마산 부대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독립군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광복군 총령, 그 다음에 정의부 산하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25년에 이 만주 지역에 삼시협정이라 그래가지고 미스야 협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일본 사람하고 그 만주에 있는 사람하고 협약을 맺게 됩니다. 협약을 맺으면서 이 20년대 초반에 아까 있었던 그런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 이런 걸 보고 이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을 잡아서 조선인 독립운동가를 잡으면 반드시 일본에게 넘겨주기로 이런 협정을 맺게 돼요. 그래서 1925년 이후로 이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이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게 됩니다. 그렇고 이때 친일 단체인 선민부라는 것이 이 만주 지역에 생겨나게 돼요. 어디든지 이렇게 독립운동 하려고 목숨 바쳐서 애써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조선인인데 이 일본에 빌붙어 가지고
이 독립운동가들을 이간질시키고 그 다음에 이 지역민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독립운동에 군자금을 대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친일 세력들이 또 꼭 있어요. 그 대표적인 단체가 선민부였는데 이 선민부를 타격을 해가지고 섬멸을 하는 일을 하신 분이 양세봉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아주 민첩하게 빠른 속도로 우리의 피해를 적게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 양세봉 장군을 이 만주 지역에서는 군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활동을 하셨고요. 1929년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선혁명당이 만들어지고 그 조선혁명군의 총사령으로 임명이 되어서 본격적인 이런 만주 지역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조선혁명군은 이 당시에 만주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친일파를 숙청한다. 그리고 교민을 보호한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 지역, 만주 지역의 많은 우리나라 교민들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1934년에 사후에 이 양세봉 장군을 기리는 동상을 세우고 지금까지도 양세봉 장군을 이 지역에서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교민 보호를 했던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국내 진입작전을 수시로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32년부터 조선혁명군하고 이 일본의 탄압을 받았던 이 지역, 만주 지역에 스스로 우리가 이제 일제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중국 자위군과 연합을 해가지고 일제를 대상으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32년 4월부터 8월까지의 전투를 보면 조선혁명군의 부대, 그 다음에 이 중국군의 부대,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 80여 명, 적 80여 명을 사살했다. 2일간 적과 교전했다. 그 다음에 여기도 40여 명을 살상했다. 이렇게 36명을 섬멸했다. 라는 기록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논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국내 진입 작전도 많이 전개를 했고요. 일제의 기관을 파괴하거나 일제의 관원, 그 다음에 악덕 부호 이런 사람들을 응징하는 일들을 앞장서서 했어요. 그러다가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중국 항일 세력과 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항일 세력과 연대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군신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또 이후에는 동북항일연군 있죠. 동북항일연군과도 연계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이 동북 지역에서 끊임없이 중국과 우리 조선인이 합쳐서 일제에 저항했던 그러한 역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934년에 친일 밀정 박창해에 의해 가지고 마적단과 협력을 한 밀정이 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세봉 장군은 1934년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만주 지역에 가면, 이 중국 이쪽 지역에 가면 항일 명장 양세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요 옆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동상을 세워서 이 지역 사람들은 양세봉 장군을 지금도 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립서울현충원에도 이 양세봉 장군의 묘가 있고요. 북한에도 이 양세봉 장군의 묘가 있는 남과 북에 동시에 이렇게 묘를 국립묘지와 이런 애국열사 능에다가 해놓은 거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양세봉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양세봉을 만주 지역에서 너무 만주 지역 사람들이 높이 칭송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시신을 그냥 놔두면 거기가 성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양세봉 장군이 묻힌 곳을 일본 놈들이 가서 파헤쳐가지고 부관참시라 그러죠. 시신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 목을 만주 이 거리에다가 걸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잔인한 일을 벌였던 만큼 이 양세봉 장군을 일제가 아주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조선혁명군 양세봉은 영능가 전투, 홍경선 전투 이러한 전투에서 큰 대승을 거두었고요. 또 30년대에
한국 독립군의 총사령이었던 지청천은 쌍성보 전투, 경박호, 사도하자, 동경성, 대전자령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937년에는 거의 이 지역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동북 항일 영군이 보천보에서 전투를 일으켜가지고 또 일본을 30년대 말까지 괴롭혔죠. 이 보천보 전투에서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김일성입니다. 그래서 이 보천보 전투를 이야기하면 저 빨갱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일성이 이때는 그 항일했던 그 독립군이었어요. 그러한 이야기들도 우리는 지금 독립운동사를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30년대에 이러한 독립운동들이 꾸준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 한국 독립군의 백산 지청천 장군은 또 양세봉 장군과 어떤 다른 삶을 어떻게 또 독립운동을 여기서 했는지를 또 본다면요. 이분은 1888년에 태어나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를 하다가 교동소학교, 이분은 서울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교동소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배제학당, 우리나라 최초의 그 서양인이 세운 그 학교죠.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집안이 무관 집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한제국의 육군 무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그 아주 뛰어난 그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추천서가 또 있어야 돼가지고 보통 그냥 이렇게 하층이 아니라 좀 공부도 하고 집안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육군 무관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배우던 중에 어떻게 됩니까?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되고 1909년에는 이 육군 사관학교도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폐교가 돼버리게 돼요. 그래서 갑자기 학교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학교를 그냥 자퇴하든가 아니면 일본 육사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지청천 장군은 뭘 선택했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비 유학으로 일본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서 뭐냐? 내가 소위에 임관하는 그날 나는 이 일본 군복을 벗고 우리 나라를 독립을 위해서 내가 군사적으로 기여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하셨다가 일본에서 육군 사관학교에 있으면서 1915년에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독일군과 일본군이 싸울 때 거기에 참전해가지고 실전도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고 나서 1919년에 이 3.1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천도교의 손병희가 이 지청천 장군에게 연락을 했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3.1혁명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걸 미리 알게 되고 몸이 아프다라는 핑계를 대고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3.1혁명을 목격을 하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독립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걸 알게 되면서 신흥무관학교로 서간도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서간도로 가면서 누구랑 같이 가요? 김경천 이분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지청천, 김경천 이렇게 해서 이제 천자를 붙이는 그런 이름들을 지으면서 이제 가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셔서 서로 군정서의 사령관이 되십니다. 근데 이때 신흥무관학교 갈 때 뭘 들고 갔어? 병서 있죠. 일본 그 육군 사관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병서와 그 다음에 지도책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에서는 완전히 선진의 어떤 그런 병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큰 힘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1920년에 이런 활동들을 어떤 활동들을 했느냐? 적 기관을 습격한다든지 밀정을 처단한다든지 그 다음에 경찰대와 교전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친일파 군수를 총살을 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몇 명이 전사했고 누가 죽었고 어떻게 해서 실패했고 이러한 기록들이 논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이러한 활동들을 끊임없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1925년에 이 지청천 장군도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되고 나중에 소련군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그래갖고 막 사형 선고받고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임시정부에서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을 그렇게 소련이 잡아 가둬서는 안 된다라고 막 구명운동을 펼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1925년에 정의부의 총사령관이 되시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활동을 하시다가 1930년에 김좌진 장군이 그 공산당의 총에 맞아가지고 사망을 하게 돼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후로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31년에 만주사변을 이제 겪게 되는데 이때 한인사회가 일제로부터의 엄청난 침략 또 받을 뿐더러 또 중국군의 박해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중이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교민도 보호하고 우리의 무력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독립군이 60명 정도, 50명에서 60명 사이였다고 해요. 그 정도의 인원이었고 이 길림연합군은 10만이나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60명밖에 안 되는 한국 독립군과 같이 협력을 할 생각을 했을까? 완전히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냐면 이 당시에 한국 독립군들은 적의 부대였어요.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부터 그 교관 양성을 쭉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도자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뭐 농사 짓고 그냥 우르르 이렇게 모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우리 한국 독립군이 수는 적지만 아주 큰 활약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32년에 쌍성보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1차에서는 승리를 거두어요. 그런데 2차에서는 이 일본군이 비행기를 전투기를 투여를 하는 바람에 이제 퇴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1933년에 우리 무장항쟁의 아주 큰 대첩 중에 하나인 대전자령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 대전자령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일제의 간도 임시 파견대들이 이렇게 수송을 책임지는 그런 부대였다고 해요. 그 부대를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엄청난 그 연대급의 그 노획을 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군복이 3,000벌, 그 다음에 군량 문서나 용품을 실은 우마차가 200대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대포는 3문, 박격포 10여 문, 담요 3,000잔, 소총 1,500정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연대급의 그 노획물을 얻게 되고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까지도 이렇게 노획을 하는 어마어마한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전자령 전투가 그만큼 유명한 전투가 되는데요. 이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이 노획물을 가지고 이 중국군들이 지네들이 다 가져가는 거야. 빼앗아가는 거야. 우리랑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더 이상 이 중국군과 같이 연합을 해서 일제와 싸움을 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때에 어떻게 되냐? 김구 임시정부가 이제 이 지청천에게 연락해서 이쪽으로 오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사실은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아주 독립운동하기가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관내로, 그러니까 만리장성 이하 그 중국 내륙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40년에 지청천 장군은 임시정부 산하의 정예부대라고 하는 한국광복군이 창설될 때 그때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에서 임시정부가 긴 장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충칭에 안착을 했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으로, 여기가 가운데가 김구 주석이고요. 옆이 바로 지청천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복군이 총사령관이 된다. 그런데 이때 그래서 우리가 9월 17일을 국군의 날로 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국군의 날은 10월 1일이잖아요. 그 10월 1일은 그 한국전쟁, 6.25 전쟁 때 서울을 수복하고 다시 38선을
국군이 넘어간 날이 10월 1일이어서 그날을 기념하지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통일이 된 조국에서는 그렇게 되면 북한과 남한의 국군의 날이 동일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정통성은 바로 9월 17일 한국 광복군 창설일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청천은 이남 일녀를 뒀는데 그 이남 일녀가 다 독립군에서 활동했어요. 그래서 특히 마지막 딸은 지보경, 최초의 여성 한국 광복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의 그걸 다 이어받아서 나중에 해방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국군 창설하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 바로 이 지청천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1919년 3.1혁명 이후로 만주 해외에서 만주 독립기지에서는 끊임없는 무장 독립운동이 있었고 그 맥은 어디까지 이어진다?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으로 이어지고 이후 우리나라의 군대에까지 그 역사와 전통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외 무장 독립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